아동학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막 이렇게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방임에 해당하는 피해는 62%나 됩니다. 네, 굉장히 사실 많죠. 그리고는 성학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에 의한 또는 의붓 아버지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 외부로 이제 알려지면 비교적 엄벌로 척결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방임이나 정서학대는 사실은 사건화가 잘 되지 않고 외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진짜 너무 늘어난다. 5년 전에 몇 건이었나요? 17,700건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41,000 땡땡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2019년에 4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지금 리포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통계가 들어가면 아마 50명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고는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입건이 된 게 결국에는 5천여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2015년도를 보더라도 10,000 땡땡땡이었는데 1,000 땡땡땡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불구속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한 부모가 학대한 아이와 신고 이후에도 계속 같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웃에서 뭐 윗집이나 옆집이나 밤새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전화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사건이 조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입양된 정인이가 여러 번 신고가 된 사건임에도 결국은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체국에 진정서를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때 걸어가는 길이 너무 앞이 깜깜한 거죠. 맞아요. 그 아이도 생각나지만 우리 아이도 생각나고 우리 옆집 아이도 생각나고 너무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건 때문에 우체국을 갔었는데 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우체국이 너무 많이 왔어요, 편지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구나 생각이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이 늘어나가지고 정인이 사건 전에 신고를 4,332건을 했다면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동안 현저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냥 놔두고 볼 만한 그냥 그런 사건으로는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누가 신고하나요? 피해자가 신고하죠. 아동학대 사건도 피해자가 있죠. 그러면 피학대 아동이 신고하는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13.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아도 신고를 하고 사실은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신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 어땠나요? 심지어는 아이를 그 건강 상태를 너무 염려해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는데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내사 종결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신고를 하는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개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학대가 일어나도 개입하기가 우리나라 법률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결국은 학대 가정으로 그냥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이동시키지 않고 놔두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예전부터 그냥 훈육하는 거다. 네,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애를. 네. 그리고 뭐 좀 어긋난 아이를 똑바로 지금 가게끔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포장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남의 가정에 우리가 또 왈가왈부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더군다나 거기다 더해서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폐되고.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집에서 잘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집이니까 성인들 위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퇴거 조치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주로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리는데요. 이 보호처분도 징역살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슨 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듣는다거나 수강명령을 이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거의 뭐 8, 90%가 일단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네, 형사법원으로 넘어가야 이제 구속이든 뭐든 뭐 처리가 되는데요. 그런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거고요. 학대 사건이 신고돼가지고 만약에 현장에 출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조차도 가정폭력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저분들이 날 때려서 난 저분들이 구속되기를 원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그러게요. 세상에 태어나서 학대를 하든 안 하든 보고 자란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 아버지 엄마를 잡아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화가 안 되고 경찰은 결국은 원가정 보호가 되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주 목적이 뭐냐? 원가정의 복귀예요. 네, 원가정이 유지되는 거. 가정폭력처벌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이라는 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가정이라는 건 정말 공고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절대 가정을 깨는 일은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학대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네. 계속 일어나는데도 분리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겁니다. 저게 지금 신고된 것만 그렇지 뭐 신고되지 않은 걸로 따지면 예, 몇만 건은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그러고는 신고했으니까 다시는 신고를 그렇죠. 못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입건이 안 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만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재학대 사건에서도 원가정 복귀가 70% 이상에서 일어난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가 71.8%. 네, 그리고는 이제 학대 가해자를 그래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하다 보니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재학대 가해자는 그럼 좀 더 고소 고발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중단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37% 정도밖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학대를 해도 결국은 손쓸 도리가 없어서 결국 정인이처럼 죽거나 구미 사건처럼 방치되거나 그래서 또 죽거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판결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은 사회내 처우라 가지고 뭐 어디 교도소나 이런 데 가는 격리가 되는 게 집에 있는 아닙니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처분만 형식적으로 하면서 기소유예시켜주고 불기소하고 또는 뭐 보호처분 정도 해가지고 문서만 돌아다니고 사람은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대의 종류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가장 그래도 엄벌에 가까운 형사처벌 성학대의 경우에만 66%.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친족 성폭력도 34%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학대가 66%밖에 네, 처벌이 굉장히 안 되죠? 쇼킹하죠. 네. 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쇼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를 대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아버지가 그냥 예뻐서, 네. 예뻐서 그냥 예뻐서. 네, 예뻐서 만졌다라던가 추행 같은 건 사건으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야, 더군다나 강간은 입증하기가 일단 또 무지하게 어렵고. 네. 아니면 7.2%야. 네, 그래서 아니 실체학대는 학대가 들어가도 증거가 명백한
명백한데도. 네, 그런데도 20% 정도밖에 네. 사건 처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가정 정도 내에서 되면? 일어나는 일이다. 네, 네. 그래서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2017년도 기준으로 처리된 사건 그중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대박. (10% 입건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인데 90% 날아가는 거예요. 90%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틀림이 없다. 입건이 돼도 어떻게 되느냐. 한 300~400건 정도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10%가 처리되는데 검찰을 거쳐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이라는 걸 그래도 받는 사건은 또 10%다. 그럼 전체 사건에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 근데 지금 정도인지는 통계, 몰랐어요. 네, 진짜 이 통계 정도는- 자료를 보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생각을 아니 또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나오니까 너무 또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네. 몰랐어요. 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절대 어레스트를 안 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10% 어레스트 하니까 입건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낮.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레스트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어레스트 without warrant예요. 긴급 체포예요. 체포. 우리나라 뭐 영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 다 한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죽어도 그거는 국가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는 정말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대 사건이라고 여기는 무슨 부패 범죄나 이런 것보다 아동 학대가 훨씬 더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해자는 유치장을 가죠. 그럼 일단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유치장을 간 다음에 즉시 법원이 개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처분을 하고 해서 법원에 가는 300여 건은 정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은 더 소요돼서 그다음 결국은 증거 다 법원으로. 인멸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게 경찰만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이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들에게도 특별 사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건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CPS라고 합니다. Child Protective Service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저런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2에 신고가 돼서 뭐 윗집에서 계속 아이가 울어요. 내지는 아랫집에서 계속 아이가 울어요.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건해야 되겠다라고 아보전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입건을 하게 되면은 전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잘 되는 나라라서 신고가 된 경우에도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상해 전과가 있는지 그 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가 된 전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열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위험한 사건인지 사실 기록을 안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렇게까지- 인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물론 돼야 되겠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방어 목소리를 능력이 못 없기 때문에 내니까.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의 목숨이 사실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런 CPS가 있으면 아까 며칠 동안 검경, 법원 조사 맞아요. 필압한 거 쟤네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고요. 아까 제가 영미권의 법률은 이제 그 법원이 즉시 개입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셨죠. 분리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보자. 그래서 똑같은 판사님이 3개월 이후에 피해 아동은 지금 잘 있는지, 행위자는 지금 뭐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는지 그런 걸 다 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뭐 상담을 받으라고 60시간 무슨 상담 명령을 내렸는데 어겼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건이 변경이 됩니다. 가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조치를 함부로 어기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임시조치를 마음대로 어기고 결국은 뭘 하느냐? 과태료 냅니다.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열심히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당초에 모든 목표는 원가정 복귀라서 원가정에서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결국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를 저게 2년 후에 심사할 수도 있고 3년 후에 심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판사가
그 3년 전에 학대로 분리됐던 이 가정이구나 하면 그거를 3년 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리유니언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그래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유니언은커녕 분리하라고만 지금 분리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동보호시설에 아이는 가고 뭐 행위자는 아이를 잃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행위자가 정말 갱생이 돼야 되는데 네. 갱생이 안 되든지 안 되든지 되지. 사실 아무 관심이 없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서 원가정은 그 아이가 돌아가야 할 곳이지 그 학대한 부모가 돌아갈 곳은 아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아동학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